이란은 무장 해제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후과가 반드시 미국에게 미칠 거라는 둥, 이스라엘에게 미칠 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B2 폭격기가 그 영공을 쳐들어갔을 때 그 조종사들이 한 이야기는 미사일 한 발 날라오지 않았고 도전되는 경험도 없었고 그야말로 완전히 저항이 없는 그런 영공을 휘젓고 왔다는 거죠. 그 일은 이란이 대응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저는 하와이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미래학과 국제관계론,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 이영호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은 트럼프 취임 이후 트럼프의 그 세계 구상, 세계 전략 구상이 진정한 그 속내와 전략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 연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도 전쟁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1차 그 임기 때 적극적으로 중동에서 추진해온 전략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전략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과 다른 이슬람 국가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평화 협정을 맺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 협정,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 1기 때 사실은 사우디와 카타르를 제외한 바레인, 그리고 모로코, 이런 여러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의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단계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까지도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거의 합의까지는 했는데, 불행히도 코비드 팬데믹이 터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정권을 잃고 대선에서 패배하게 됐죠. 거기서 아브라함 협정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을 거의 아주 거친 형태로 폐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대선 운동 때부터 바이든은 아브라함 협정을 비난하고, 또 만술 왕세자가 그 사우디의 언론인을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인했다, 죽여버렸다, 이런 그 비난하면서 사우디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때 사우디는 이미 트럼프와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사건 이후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완전히 아브라함 협정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반미 전략으로 돌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에너지 동맹을 맺는 단계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 그 앞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2기 때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트럼프의 대중동 전략은 아브라함 협정 체제를 다시 공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로코, 그리고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까지 포함한 이런 그 중동 지역의 평화를 체제를 굳히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 중동의 아브라함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면서 그 시스템을, 그 체제를 미국의 안보 동맹으로, 특히 에너지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있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란의 그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근 걸로는 물론 그 바이든 때이지만, 그때는 바이든 2024년도 4월에는 4.19 우리나라의 그 4.19가 기억되는데, 그 4월 19일 날은 이란의 그 방공망,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방공망을 다 파괴해버리고 S-300 러시아의 그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의 방공 그 포대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뒤에는 또 Days of Repentance라고 해서 참회의 날이라는 그 작전을 써서 이란 전역의 방공망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번에 벌어진 그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작전입니다. 이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인 핵시설을 다 박살내버렸죠. 세 군데. 그 세 군데의 그 포로도, 나자스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이란은 거의 무장 해제된 상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란이 아주 또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고, 또 그 후과가 반드시 미국에게 미칠 거라는 둥, 이스라엘에게 미칠 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은 이번에 B2 폭격기가 GUB 57을 갖다가 싣고 적재하고 그 영공을 쳐들어갔을 때 그 조종사들이 한 이야기는 미사일 한 발 날라오지 않았고 한 번도 어떤 조준되는 경험도 없었고 어떤 그런 완전히 무력화된 전투기 한 대 떠지 못했다고 조종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저항이 없는 그런 영공을 갖다가 휘젓고 왔다는 거죠. 그 일은 이란이 그 방공망이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그 전투기와 폭격기가 영공을 침입해 들어오는 것까지 잘 감지 못하고 대응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숨겨놓은 전력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본다면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그의 보조를 잘 맞춘 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핵시설 포로도를 때리는 그 벙커버스터들. 그 벙커버스터가 B2의 폭격기에 실려서 와서 폭격을 함으로써 그 핵시설이 완파가 됐다는 최근의 그 판단은 완파가 됐다. 거의 완파가 됐다. 이런 그 판단이 쓰는 거죠.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짜여진 팀워크를 보여줬다는 것은 그 트럼프가 단순히 중재를 했다기보다는 트럼프도 그 팀의 한 일원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 트럼프가 노리는 바는 상당히 큰 규모에서 큰 그 거대 스케일에서 중동의 평화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다 함께 맺겠다. 이런 그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슬람의 그 일종의 근성이랄까 아니면 또 성격이 잘 패배를 인정 안 합니다. 끈질기게 알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또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관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행 아마도 끊임없는 잔파도들 끊임없는 그 잔 공격들 미군 기지를 향해서 로켓을 쏜다든가 이런 일들은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못 된다는 거죠. 이미 메인 주축 전력들은 파괴돼 버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미국이 지금 압박하는 그 전략 목표는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 협정을 공고히 중동 지역에 공고히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이 지금의 거의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이제 더 이상 중동 지역을 헤집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습격하고 거의 1,몇백 명이나 되는 인질을 잡아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마스는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로 지금 현재 와 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헤즈볼라와 후티,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또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 그리고 시리아 민병대들 이런 무력 세력들, 국가는 아니죠. 무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거의 내부의 반대도 무릅쓰고 네타냐후 수상은 강력하게 그들을 격파해 나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의 수족들을 잘라버린 거죠. 중동 지역에 이란의 말 한마디면 그리고 한번 눈짓 한 번으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런 무장 세력들이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마스의 그 습격 테러 이후로 이제 그 무력적인 능력들이 제거되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본 것은 이란의 방공망과 기타 주축인 무력들이 파괴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핵시설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정하게 됐죠. 자, 이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체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휴전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될 길이 뭐가 남았을까요? 애초 트럼프가 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타냐후가 원했던 그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나아가는 길이 남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슬람의 그 끈질긴 그 전투력, 그리고 그 일종의 그런 그 파괴력, 테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그 알라 앞에서 어떤 그 신성한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잡으면 계속 이렇게 나가리라 보지만, 만약에 이란이 하메네이가 우리가 완전히 핵을 포기하겠어, 그 대신에 우리는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보존만 해줘, 이렇게 하는 협정을 트럼프는 바라고 있는데, 그 협정에 서명한다면은 아마도 그런 잔잔한 무력 충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다시 말하자면 이때까지 미국의 정책은 민주화,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바이든도 언론인을 죽였다는 그 인권 문제, 가치 외교, 이걸 주장하면서 사우디와에 틀어지고 미국의 5.1 파동이 일어나고 야단났죠. 그런 민주화는 트럼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너희대로 살아. 그렇지, 그 대신에 내가 가는 길을 막지는 마.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의 이란의 핵 포기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가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내일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 이슬람의 그 오랜 역사적 전통과 습성을 볼 때 일종의 그 모든 생활과 패턴, 또 그것이 이 알라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고, 꾸란에 의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에서 강한 통제가 될 수가 없겠죠. 이란에서 그러한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치고, 아니면 핵포기협정을 맺는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마다 군벌들, 그리고 민병대들, 이런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투쟁, 소위 자기들 말하는 투쟁, 이거는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것까지 싹 없어지는 시대가 과연 올까? 그렇다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군데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한다고 치고, 미군 기지에 공격이 일어난다고 쳐도 그게 대세에 지장을 줄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구현되어 가는 길, 바로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가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바라는 마라라고 협정 체제, 전 세계 체제를 구축하고 골든돔 스트래티지, 골든돔 전략에 의해서 하나의 동맹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휴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휴전 혹은 정전은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에서 볼 때 이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거죠.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안보의 결정적인 위협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정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란의 핵 포기선언, 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인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될 거야, 가능할 거야,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란의 핵 포기가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런 욕구를 가지고 핵 무기를 개발해서 이란 그 중동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표 국가고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 국가죠. 그 수니파인 사우디가 이란에게는 눈에 가시 같고, 또는 그 꾸란에 배치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동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란이 핵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아브라함 협정 서명 국가들과 트럼프의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는 제가 꼭 트럼프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란 말을 미국 하면 또 거기엔 또 많은 분파가 있고 그 헷갈리는 그 조류가 있으니까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냥 트럼프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을 이제 일컫는다 이렇게 한번 규정하고 넘어갈게요. 이 트럼프가 아마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I2U2라는 체제입니다. I2U2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이란, UK, US I 두 개, U 두 개, 이 국가들의 하나의 동맹체제입니다. I2U2가 튼튼히 자리 잡고 이 중동 지역을 평화를 고착시키자는, 정착시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공동서명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그냥 이 I2U2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은 IMEC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와 그 미들 이스트, IM 이걸 갖다가 경제회랑 이코노믹 코리더 IMEC라는 그 인도 중동 경제회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동에서 인도는 바로 인도에 하나 건너면 바로 그 인도가 바로 옆에 이웃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회랑을 인도와 그 중동의 경제회랑을 구축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전문가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아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듣고 보면 이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게, 이 IMEC, 그러니까 인도 중동 경제회랑이 만들어지면 그 사이로 어떤 것들이 구축되어 있었나 하면은 중국 시진핑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파키스탄을 거쳐서 다마스커스까지가 쭉 가는 이 1대1로 회랑이 그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1대1로 회랑을 인도와 중동이 딱 끊어버리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기는 좀 마땅치 않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질 때 중국은 가장 중요한 그 전략 물자가 석유입니다. 탱커를 돌리고 비행기를 날리고 해야 될 이 석유가 중동에서 와야 되는데, 첫 번째 루트가 이 1대1로 이 바다 쪽 해상 실크로드였습니다. 근데 이 해상 실크로드를 딱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중동의 패권 주자들이.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실려나가는 그 석유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서 I2U2를 공고히 하면서, 그리고 인도 중동 경제회랑을 구축하는데 아마 앞으로 추후 이렇게 미국 트럼프의 그 임기 내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걸 지나가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중동과 그 인도의 경제회랑이 이코노믹 코리더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도는 쿼드 국가인데, 인도 태평양의 네 국가, 그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이 쿼드 국가인데, 그러면 인도 중동 경제회랑은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다시 오커스라는 또 그 세계 전략으로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 모든 일들의 그 출발은 중국을 겹겹이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서 출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세계가 지금 미중러 대전략 그 3대 축으로 움직이되, 거기에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불량 국가들이 지금 북한을 포함해서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 대진영으로 나눠서 신냉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풍토적인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아니라고,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신냉전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이라 해서,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무슨 옛날처럼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싸움 아니다. 이 퀀텀이라는 문명 전환기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다음 질서의 지배적인 그 국가 위상을 누리기 위한 피 터지는 싸움을 지금 세계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참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죠. 일일이 다 말하다가는 안 되겠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런 데 좀 더 가도록 의사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양자 물리학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거대 담론을 좀 더 개발해내고, 이 시기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문명 전환기, 퀀텀 모프의 시기, 퀀텀 모프 스트레스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후가 미래에 아주 안전한 항구에 잘 정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에 관해서만은 이 책 쓰던 시기가 트럼프 당선 이전이니까 거기엔 조금 부족하게 써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가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좀 미쳤다,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미국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노리는 자리에 가서 먼저 선수를 칠 수가 있고, 앞으로 문명이 이렇게 변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산업이 이머징, 부흥하는 산업이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6년 내에 깔아앉을 건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꼭 한번 책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